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인데 식사를 안 합니다. 코로나 방역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맛있는 차를 한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에 이다솔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우리 첫 방송에 네. 에세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이 네네네, 봤습니다. 오시고 네. 두 번째가 윤주호 센터장님이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대 교수님, 네. 이한영 본부장님하고 이다솔 이사님인데 나이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가장 젊은 편입니까, 제가? 지금 역대 게스트 중에 네. 가장 젊습니다. 아, 오늘 파이팅 네. 해야겠네요. 네. 우리 이다솔 이사님이 지금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죠? 네, 강남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금융센터가 그 설릉역 근처에 있는 거 맞죠? 네, 선릉역 10번 출구. 10번 출구에 있습니까? 우리은행이 있는 건물에. 아, 네. 제가 그 지점을 한 두세 번 갔었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선수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아, 그렇게들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메리츠 증권이 뭐 주가 차트를 봐도 증권주 중에서 가장 이렇게 우상향하는 아주 탄탄한 주가 상승을 보이는 증권사인데 그 중에서도 메리츠 증권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지점이 그 설릉역 10번 출구에 있는 강남금융센터. 네. 그 선수들이 모여 있어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너지가 나고요. 저도 사실 뭐 애널리스트도 해보고 펀드 매니저도 해봤지만 또 그때는 못 겪었던 경험과 조언들도 여기 와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잘하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은 뭔가 하여튼 노하우는 다르구나 그런 거는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다솔 이사는 애널리스트 하면서 네. 소위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되기 전에 그 정상적인 코스를 다 밟으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애널리스트를 몇 년 하신 거죠? 제가 애널리스트를 7년, RA 기간까지 하면 7년 했습니다. 네. 7년 동안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업종이 네. 한 업종만 하신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한 편이죠.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2007년에 입사했을 때 그때가 한참 코스피 2000 처음 돌파했을 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때 이제 하나그룹 공채로 들어갔었는데, 야, 그 어려운 한화증권 공채를 들어갔군요. 네네, 공채로 들어갔을 때, 그게 몇 년도라고요? 그게 2007년 7월입니다. 네. 제가 2007년 하반기 입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사할 때만 해도, 야, 이제 2000동이들 들어왔다면서 복덩이들이라고, 기운 좋은 애들이라고 그랬는데, 주식 상투에 들어오셨군요. 그런데 한 그룹 연수 갔다 오고 막 연수 끝나고 배치됐든 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진짜 거의 대꼭지장이 되면서 엄청난 대꼭지. 갑자기 한 3, 4개월 만에 회사 내에서의 대접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인사팀에서.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2000 막 돌파하면서 들어왔다가 이제 입사하고 거의 1년 만에 금융위기 이제 겪고 지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RA 할 때는 이제 철강 RA를 했어요. 철강 RA. 철강 RA 하면서 자동차 섹터를 같이 이제 백업해서 RA 때는 주로 이제 소재 산업재 쪽에서 자동차 철강 업종을 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했었고 대비는 재지교육 섹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에 그 재지교육 섹터 애널리스트가 없어서 제가 이제 29살 때인가 그때 데뷔를 했는데 재지교육 섹터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재지교육 섹터를 하다가 왜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폴이란 걸 하잖아요. 또 매일경제 뭐 한경에서 폴 할 때, 그다음에 제가 뭐 나름 이렇게 빠릿거리고 열심히 했는지 이제 재지교육 섹터에서 이제 폴 등수에 자꾸 이제 든 거죠. 처음에는 뭐 9등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2등까지 하고 하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도 뭔가 공채 신입성을 뽑아갖고 이렇게 기회를 줬더니 이제 역할을 잘 해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섹터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재지교육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유화학 섹터를 했었고, 그런데 정유화학 섹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뭐 LG화학 같은 기업들 이런 거 한참 할 때라서 이제 정유화학 기업 분석하면서 에너지 쪽 보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뭐 전기차까지 그냥 봐서 애널리스트 7년 경험한 것 치고는 섹터는 상당히 좀 다양하게 본 편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이다솔 이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여의도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여의도의 브레인.
그리고 여의도의 브레인 출신. 브레인 자산운용도 출신이긴 한데 제가 우리 이다솔 이사를 얘기를 할 때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할 때 아니 우리 이다솔 이사는 모르는 게 없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석유화학 애널도 했고 제지 애널도 했고 아까 처음이 철강? 철강에서 철강 자동차 아래에 그렇죠. 있었고. 네. 그런 것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공부가 참 쉬운 사람이구나. 아닌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악플 막 달리는데요. 우리 이다솔 이사가 참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었던 이유가 우리 업계에 그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남한테 그걸 갖다가 또 쉽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또 네. 아는 거랑 또 설명하는 건 다를 수 설명하는 거 있으니까. 다르니까. 아니 옛날에 과외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과외는 안 했고 음. 가끔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사실 첫 직장을 리서치 센터로 시작한 게 사실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고. 아, 사실 리서치도 애널리스트가 우리 펀드 매니저들한테 와서 계속 이렇게 그렇죠. 네, 브리핑하고 네, 네. 프리젠테이션 하니까. 저희가 바이사이드라고 부르잖아요. 펀드 매니저 운용사들을. 그래서 운용사도 있어보고 이제 셀사이드라고 불리는 증권사 리서치도 있어봤는데 아무래도 이 운용사 리서치보다 증권사 리서치는 남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이 데이터랑 팩트가 틀리는 거에 대한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매니저는 조금 설명하다가 틀려도 그냥 그 자리에 수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데이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 데이터가 나중에 잘못된 데이터가 됐을 때 결국 이제 제 신뢰가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특히 아니면 뭐 자료를 썼는데 다른 내용을 썼다던가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RA 때 교육 받을 때부터 그거는 되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확성, 팩트의 정확성 그런 것들을 거의 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게 저도 모르게 좀 몸에 밴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직업 자체가 이제 설명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PT랑 설명할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애널리스트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이건 개인적인 적인데 제가 대학 때 연극 동아리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연극하면서 뭐 공연 배우도 하고 뭐 연출 같은 것도 했었는데 공연 준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뭐 발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달하는 거, 뭐 표현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좀 저도 모르게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3프로의 김동완 소장님도 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시고 뭔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톤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 톤을 언제 연습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 때 그 연극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공연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은 같은 대사 감정들을 더 정확하게 더 멀리 전달할 수 있냐 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쩐지. 네. 그 연극 동아리 연극 시작하기 전에 뭐 아에 이오우 뭐 이거 네, 발성 연습도 하고 하잖아요, 네, 또. 많이 합니다. 연필 볼펜 입에 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간장공장 이런 것도 하고. 네. 어쩐지. 네. 그러니까 저희 뭐 펀드 매니저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딕션이 좋고 전달력이 좋은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또 많이 가게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빨리 애널리스트로서도 성공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궁금한 게 산업공학도가 왜 증권사를 그게 지원했어요? 그게 이제 참 네. 여러 가지 우연과 또 뭐 계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금융 쪽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공계를 졸업을 했는데 되게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부 때도. 그러니까 이제 또 이공계 전공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약간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동향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또 그 전공 과목도 되게 뭐 열심히는 들었지만 뭐 교양 과목들 있잖아요. 약간 뭐 역사 관련된 한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공학 이공계 전문 학교다 보니까 이제 좀 뭐 그런 인문학적인 것들을 접할 기회는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막연하게 뭔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다가 사실 증권 금융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는 군대 가면서부터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2005년도에 갔는데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친척들이랑 주변 분들한테 인사를 보통 다니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그냥 용돈 쓰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대충 모아보니까 한 돈 1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거로 술을 먹기도 좀 아깝고, 뭐, 또 뭐 학생 때 뭐 이렇게 만져볼 수 없는 어쨌든 꽤 큰 돈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찮게 신문을 보다가 그 증권 주식시장 관련된 뭐 주식시장이 뭐 호황이다 이런 기사들 보면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2년을 그때 24개월이었으니까 2년을 갔다 올 거니까 이 100만 원 갖고 술 먹으면 없어지는 돈인데 이걸로 뭘 사놓으면 2년 뒤에 뭔가 좀 더 커져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2005년이었단 말이죠. 2005년입니다. 예. 네, 주식 시장이 한창 좋을 때였었네요. 그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약간 그 소위 미래에셋 열풍을 해서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불던 그때쯤이 제가 이제 고맘때였던 것 같은데 네. 나름 이제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뭐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봤는데 그때 이제 현대기아차가 한참 막 엘라바마에 공장 짓는다고 막 할 때고 조선주가 한참 막 수주 막 밀려 들어온다고 할 때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삼성중공업을 10,000원인가에 40주를 사고 현대차를 6만 원에 10주를 샀어요. 6만 원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 60만 원, 그리고 이제 기아 삼성중공업 40만 원 이렇게 사놓고 이제 군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몇 월 달이었죠? 그게 2005년 2월입니다. 이야, 예. 너무 잘 들어가셨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에 코스피가 네. 53%인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군대 간다고 하고 100만 원이 생겨갖고 넣은 건데 그 딱 두 종목 사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고 근데 그거를 계기로 뭔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매력적이구나. 어떠가 이제 좀 직업으로 삼아도 좋겠구나. 뭐 그랬던 것 같고 또 특히 이게 사람이 참 그 운대라고 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게 만약에 제가 첫 주식으로 손해를 봤으면 저는 증권사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주식으로 대박이 나버렸네. 대박까지는 아니고 제가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네. 정확하게 삼성중공업이 10,000원 하던 게 14,000원이 네. 됐고 현대차가 6만 원 하던 게 네. 9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50% 가까이 한 100일 만에 수익이 난 그렇네. 거잖아요. 그러고 네. 딱 하면서 야, 난 천재인가 보다 주식.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일간 나와서 그래서 홀랑 다 판 거지 이제. 홀라당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100일 뒤에? 100일 뒤에. 3개월 뒤에 네. 파셨네. 아, 좋아. 그럼 이제 휴가 때마다 종목을 아하. 바꾸대면서 네. 그래가지고 현대차를 그때 기아차로 바꾸고 아, 그나마 그래도 갈아타셨네. 삼성중공업 한 걸 가지고서 그때 그 약간 그 지금 LTE 테마 같이 그 솔리테크라는 통신 장비주가 있었어요. 그때 한참 또 무슨 약간 차세대 통신망 얘기 나오면서 그 테마주처럼 막 움직일 때거든요. 근데 그 두 종목을 이제 사고 간 거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휴가 나오거나 계기 있을 때마다 그 100만 원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종목 교체를 했는데 제대할 때 정확하게 4만 원 벌었어요. 네? 4만 2007년 제가 2월에 제대했는데 4만 %가 아니고 4%.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 했던 게 휴가 나왔을 때 한 104, 104만 원? 50만 원 됐던 게 예. 계속 그 이후에 휴가 나오고 뭐 종목 교체하면서 제대할 때 104만 원이어서 잔고가. 예. 근데 제가 그리고 다 졸업을 했는데
처음에 현대차랑 삼성중공업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거의 한 250만 원 돈 그렇죠. 됐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만 원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뭐 결과적이긴 한데 호기심의 계기인 거예요. 아, 나는 왜 처음에 이렇게 샀다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날라갔고 내가 중간에 갈아탔던 이런 종목들은 왜 빠져갔고 이런 큰 차이가 났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군대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보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좀 이 주식이라는 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있네? 이런 재미를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부대에 있으면서도 연차가 좀 쌓인 다음에 상병 달고부터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부들 보시는 경제신문도 낑겨서 좀 보게 되고 또 뭐 주식 관련 책 내지는 경제 관련 저는 이제 공대생이니까 이런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읽을 게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책들 사가지고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뭐 주말에 뭐 자격증 책 같은 거 사서 이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은 제가 상병 3호봉 때인가 그 저희 부대에 이제 그 행정병 하는 친구들 중에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 많았는데 제가 한 친하게 지내던 한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불러갖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병장 월급이 한 6만 원 넘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네들한테 야, 너네 이 6만 원 가지고서 PX 그때 PX라고 하잖아요. PX 가서 이거 과자 사 먹으면 없어지는 돈인데 그거 이제 뭐 안 먹어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냥 우리 각자 적립식 펀드라는 걸 가입해보자. 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후임병들이 막 꼬셔가지고 네. 각자 다양한 루트로 뭐 휴가 나가서 터오던 해갖고 그냥 적립식 펀드로 한 달에 5만 원짜리 펀드를 가입하면 24개월이니까 2년 제대하면은 120만 원 원금에 뭐 플러스 알파 나면 최소 니들이 제대할 때 최신형 휴대폰 한 대는 군에서 타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약간 스터디 아닌 스터디 같은 걸 만든 거죠.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뭐 나름 이제 그러면서 계속 공부도 하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됐는데 어찌됐건 군대 들어갔을 때 처음 그 주식이란 걸 경험하면서 뭔가 계속 호기심이 생기고 현대차는 왜 들고 있었으면 계속 올라갔는데 나는 왜 그 4%밖에 수익이 안 났고 그럼 복기를 해본 거죠. 이건 내가 왜 잘못 샀나, 왜 잘못 팔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되게 뭔가 업으로서 되게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걸 계기로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대하고서 취업을 준비할 때 뭐 누가 너 꼭 증권사 가라 뭐 내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원서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계통 또 그중에서도 증권계통 쪽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또 한참 공대생들이 뭐 ELS나 EAW 장애 파생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또 증권사가 이제 공대생 채용에 대해 조금 우호적일 때였거든요. 또 뭐 또 그런 게 여러 가지 우연과 계기들이 겹쳐갖고 제가 이제 이쪽 업에 들어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죠. 예, 제가 왜냐하면 뭐 다른 거보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반영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거는 10여 년간 일을 하면서 사실 남들보다 근무량도 적지 않았고 뭐 시장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민과 어떤 시세에 빠짐 이런 것들이 뭐 좀 힘든 적은 있었지만 이게 막 지겨웠던 적은 없었어요. 네, 지겨웠던 적은 없고 후회한 적은요. 후회한 내가 적... 왜 증권사 이 증권업에 들어왔을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들의 매크로적인 상황 내지는 어떤 기업들의 상황들에 처해서 힘들어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를 갖고 힘들어하면서 고민한 적은 있는데, 이 일 자체를 후회하거나
지겨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직업으로서 하면서 내가 단순히 그냥 밥벌이로서의 직업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혹은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분야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산업공학과 출신이 사실 석유화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거고 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산업 내지는 뭐 메타버스가 됐던 바이오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일반 기업체나 다른 전공의 직업을 했으면 혼나죠. 그렇죠. 너 왜 딴짓하고 있냐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모르고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게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서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마켓이 직업인으로서 뭐 밥벌이를 하는 하나의 수단도 되지만 제 스스로 어떤 호기심과 이런 산업에 대한 그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공부의 장이 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그때 군대 갈 때 주식 사길 잘했다. 물론 안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뭐 네. 시키신 게 뭐예요? 저는 유자차 시켰습니다. 이게 또 사람 심리가 네. 꼭 내가 시킨 것보다 다른 사람이 시킨 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드시죠. 네. 네네. 맛있게 생겨가지고. 이 떡 진짜 맛있다. 최근에 저는 이제 1,000명 이상을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네. 상담을 했었어요.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워낙 이제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네. 정말 열심히 빨리빨리 막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정말 밤새면서 빨리빨리 하면 잘 되는데 그렇죠. 주식은 우리 이다슬 이사가 왜 주식을 잘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게 좀 인문학적인 이런 배경 지식도 다 이렇게 쌓여야 깊은 맛이 나면서 주식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트 공부하고 기본적 분석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페드에 관한 그런 거를 공부해서 주식이 1, 2년 만에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한 확실합니다, 거잖아요. 그건.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다솔 이사도 그렇게 좋은 장에 4% 수익 2년 만에 그렇죠. 냈었고 최근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 말씀이 좀 좌괴감이 든다. 허망하다.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냐. 그동안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수익 다 까먹고 그죠? 다 까먹고 번 거 다 까먹고 어떤 분들은 번 것만 까먹은 분들은 제가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본전 뭐 30% 이렇게 손실 난 분들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게 최근에 약세장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장이 앉아서 그런 거고. 그런데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강세장이 왔다가 또 조정장 왔다가 또 강세장 왔다고 하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도 시장이 좋을 때 바람 불 때 연날리면서 네. 왕창 벌고 하지만 약세장에서 좀 수비 마인드를 갖고 잘 지키고 또 강세장이 오면 또 벌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실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아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고민도 해보셨다 그러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 2019년도인가에 한경 스타워즈 나가서 1등을 한 게 19년, 20년이었나요? 제가 한경 스타워즈 나간 게 2019년 상반기고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 결코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그때 스타워즈 1등을 했고 그 스타워즈 1등 한 게 지금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그 있을 팀하고 때입니다. 네, 네. 같이 네. 했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지점에 같이 있는 김민기 이사랑 이인석 차장이라는 친구랑 셋이 같이 팀을 짜서 강팔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출전. 강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 소속이 강남금융센터의 8지점인데 저희 8지점 사람들끼리는 애칭으로 강팔 이렇게 저희 팀을 불러요. 강남 8지점 뭐 약자고 뭐 아니 다른- 그 8지점이 강남 8학군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저희가 8지점이 됐는데 네. 그 강팔 부르다 보니까 네. 그냥 저희끼리는 애칭으로 강남 8학군 네. 뭐 강팔 그래서 어, 연말에 회식할 때도 뭐 강팔 화이팅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구하고 그랬었는데 괜찮네. 네 입에 좀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스타워즈 나갈 때도 저랑 같이 있었던 그 김민기 이사랑 이제 이의석 차장 2명 같이 해서 3명이 같이 나갔는데 이제 팀 이름 강팔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 그 시장이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저 대회 기간 동안 뭐 지수는 마이너스였었고 뭐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거 계속 진행됐을 때였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5G라는 주소 섹터를 발굴하면서 이제 좀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이제 그맘때쯤이 저도 그렇고 저희 팀이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주식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가치주, 뭐 성장주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 시기와 시대 중간중간에 그 시기를 대변하는 대표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주도주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도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게 늘 궁금했었고 펀드 매니저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그거를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주도주라는 게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사라지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주도주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애널 할 때나 펀드 매니저 할 때나 또 지점에 왔을 때나 지금도 사실은 늘 궁금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경험했던 뭐 노하우나 공부의 결과들 이제 조합해 가면서 이제 최대한 시장의 주도주와 가까운 포트를 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경스타워즈 때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라는 게 이런 성과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큰 힌트를 얻게 됐던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네. 그거 한번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뭐 4G에서 5G로 이제 넘어오고 네. 근데 저도 뭐 94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그 통신사 장비가 이제 그 장비 사이클이 있을 때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2019년도에 그렇게 5G다 했다가 20년, 21년 동안에 또 5G 뭐 거의 폭망했었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5G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투자 사이클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기에 진입하고 또 고점에 팔고 나오기가 되게 힘든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처음에 그 주도주를 5G로 발굴을 하게 그러니까 된 사실 거죠? 되게 계기는 심플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도 누가 어떤 투자자를 제일 닮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미국의 투자자를 늘 동경하고 뭐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했던 투자를 제 거화 시켜서 그런 투자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의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 투자 아이디어로 캔슬림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캔슬림이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실적과 어떤 펀더멘탈이 동반되는 시대의 뭐 주도주 내지는 1등주를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의 핵심 철학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좋은 주식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사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재 가치보다 싼 주식을 오를 때까지 사자는 거고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기업의 어쨌든 모든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될 거니 차트 모양만 보고서 가자는 게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의 기본일 거고, 그에 반면에 윌리엄 오닐이 하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주식들, 그렇죠. 예, 이 주식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애매한 타이밍에 사서 기다리지 말고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타이밍에 사서 가져가면 시장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은 주식, 최고의 주식을 최고의 타이밍에 사자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 책이 윌리엄 오닐의 이제 성장주 투자법.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오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거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캔슬림이라는 거에서 C가 이제 current earning인가 그쵸, 해서 네네. 지금 분기 실적이 뭐 30% 맞습니다. 이상 네. 증가하는 거. 네. 그리고 A가 이제 annually 작년 대비해서 또 연간 이익이 연간 실적이 또 30% 이상 증가하는 거. 결국은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좋은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윌리엄 오닐의 책에 나오는 이런 커브 위더 홀더 같은 이런 모습에서 딱 급등주가 이런 전형적인 이 초기 모습을 띈다 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사는 게 좋은 타이밍인지까지도 설명이 돼 있어서 그렇죠. 저도 주식으로서 최고의 책을 꼽으라면 그 뭐 제가 프티린치도 좋아하지만 그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 네. 그 책이 정말 우리 지금 현존하는 책 중에서는 가장 투자자들한테 도움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윌리엄 오닐의 어떤 철학이나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증권업에 입문한 이후에 그냥 고민했었던 어떤 의문점들 중에 많은 부분을 해소를 이제 그분했었고, 실제 이제 그 책이 좋은 게 이분이 다 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론을 쓴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이것저것 해보고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다 보면 실제 제가 했던 삽질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오히려 더 와닿은 경우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이제 5G라는 기본적인 산업은 늘 관심이 있었지만 이게 왜 하필 2019년 상반기였을까는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저희가 알죠. 그 당시에 뭐 KMW가 막 수주가 되게 대량으로 나왔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었고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업황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윌리엄 오닐의 접근법에 따라서 저희가 주도주를 이렇게 저는 추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5G를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5G를 찾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시장 대비 시세가 좀 강한 애들 중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향후에 좀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이런 교집합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5G라는 섹터가 주도주인가 보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포트에 편입했던 게 결과적으로 그 대회에서 가장 잘했던 일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회 첫날부터 우리는 5G로 승부를 볼 거라고 포트를 짰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오닐도 그렇게 운용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어떤 성장주 투자 기법에 근거해서 이제 주도주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산업을 공부했던 어떤 데이터들이랑 좀 맞물리면서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윌리엄 오닐 투자법이 늘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구간별로 좀 불리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유리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과 좀 부합한 면이 있어서 저는 제 기준으로 계속 이거를 조율을 해가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막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2019년도에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익이 터지잖아요. 예, 터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기 이익이 터지는 걸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면 보통 이제 바닥 대비 한 4, 50% 이미 올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매매에 있어서 크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보통 보면 주도주를 찾았는데 아까 우리 이다소 이사 2005년도 군대 가면서 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네. 결과적으로 주도를 찾았었죠. 그때. 찾았는데 네. 3, 40% 먹었다고 해서 네. 홀라당 팔고 네. 다른 걸로 옮겨 타다가 네. 결국은 보면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꽃을 자르고 잡초로 갈아탄 거잖아요. 제가 2005년도 군대 갈 때 했던 게 정확하게 그 피터 린치 책에 나오는 그 그쵸? 투자를 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찾는 것도 참 좋긴 한데 그걸 얼마 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가 네.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저도 뭐 52주 신고가 나하고 이 컵 위더 홀더 같은 모양이 나오면 이미 바닥 대비 40%에서 많이 오른 거는 뭐 70%씩 오르는데 보통 그런 주도주가 40% 70% 오르고 꺾어지는 주식은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통 이제 400%에서 700%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 70%에서도 잘 올라타서 좀 많이 끌고 가는데 대부분이 이익이 터지는 국면에서 들어가려고 보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죠. 사기 힘들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맞습니다. 됐는데 그 흑자 전환이 되는 거는 뭐 바닥 대비해서 뭐 벌써 3,400%다 올랐을 때지만 그러고 나서도 또 7배, 10배가 간 것처럼 주도주 발굴은 반드시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펀더멘털의 변화가 함께 그죠? 그렇죠. 네. 예, 함께 그래야 일어나고 주가가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이제 주도주고 그러면 최근에 아직 지금도 이제 영업 일선에 계시니까 네네. 이미 이제 전쟁을 지금 겪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보통은 뭐 전쟁을 겪고 나서 제가 그저께도 저녁 모임을 하는데 어디 교수님이 아니 전쟁 와중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자꾸 올라오냐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 왜 주가가 오르는지에 대한 이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주도주가 나오는 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죠. 그냥 이제 패닉에 빠졌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주도주가 나오는 장은 아닌데 올해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를 담고 이제 본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시점을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수를 예측하거나 그런 거는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윌리엄 오닐의 스타일도 시장을 전망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하기보다 시장을 관찰하고 대응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하는 생각이 뭐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갖고 있지만 뭐 시장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해보지만 제가 10년 동안 시장 전망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때는 잠깐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늘 시장은 지금 반영하지 않은 변수를 새롭게 가격에 산정하면서 밖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윌리엄 오닐을 접하면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시장에는 모든 데이터랑 모든 뉴스나 모든 사건이 다 이미 가격에 녹아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윌리엄 오닐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뭐 금리 인상, 유동성 이슈들, 전쟁 이슈, 사실 불과 1월 초만 해도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속 이렇게까지 가파를 거라고 생각한 예측들은 저도 잘 못했었고 아무도 없었죠. 별로 없었고 네. 또 전쟁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또 예상들을 못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무슨 뭐 감기 났다고 리세션이 와 약간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2020년 2월부터 21년 말까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한 단어가 전 세계 자본시장을 다 움직인 하나의 핵심 키워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가격에 새롭게 반영되는 이슈들은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변수에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새로운 변수를 찾기 위해 제가 끊임없이 리서치를 하고 또 뭐 자료들을 읽고 데이터를 찾는 노력은 당연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후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뭐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누가 더 빨리 해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릴 텐데 적어도 하여튼 1, 2, 3월을 겪으면서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두 가지 변수였죠.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이 어쨌든 올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키웠던 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일단 지금 가격들이 반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2월, 3월 달에 결과적으로 지수는 1월 달 말이 저점이었고 2, 3월은 계속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었고 다행히 1월 달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이제 일정 부분 반등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좁은 박스권을 확인하고 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보통 주도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로나 때도 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1400 찍고 처음에 올라올 때는 어쨌든 다 같이 올라오는데 지수가 1400에서 한 1700 올라오면서부터 소위 언택트라고 불리는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잡으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이제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탁월한 복원력을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빅세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빅세븐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냥 윌리엄 오닐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1, 2, 3월 달의 장은 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금리 인상과 전쟁 이슈가 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진짜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리세션이란 새로운 추세 하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 악재들을 시장 가격에 반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올 준비 주도주를 이제 마련해 갈 거냐 이거에 좀 분기점이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하단은 확인한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 뭐 2분기, 3분기 정도가 이제 주도주가 어느 군 쪽에서 나올까가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관찰을 저도 뭐 계속 해 가겠지만 어쨌든 관찰을 하더라도 기본은 어쨌든 기업은 이익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냥 시세에만 올라오는 쪽들이 아니라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어쨌든 그 이익의 증가 속도가 올라오는 그 업종군 중에서 시장보다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치고 나가는 뭐 이런 군들이 이제 4월 달에는 좀 색깔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4월 달에 우리가 공부하는 리서치의 양이 올해 1년 농사를 좀 좌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